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의 경찰이야.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기 마련이지. 이 이야기를 전부 적으려면 글을 두세 번 더 올려야 할지도 몰라. 2, 3주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할 수 있는 한 요약해볼게. 약 2년 전 우리 관할구역 끝자락에 사는 한 노인의 신변 확인을 위해 파견된다. 그의 이웃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해도 5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마 돌아가신 거겠지만 그래도 확인하러 가야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는데 잔디는 손질된 듯 보였고 우편물도 쌓여있지 않았으며 안에 램프 같은 게 켜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이 할배는 멀쩡히 살아있겠지. 문을 두드린다. 키 170 정도 되어 보이는 등이 구부정한 영감님이 문을 연다. 걱정된 이웃들이 신고를 했었다고 설명한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경관님이 여기 와줘서 다행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속으로 신음했다. 노인들은 사소한 일로 호들갑을 떠는 걸 좋아하지. 아님 사람이 고픈 나머지 나에게 영원토록 말을 걸어오거나. 예? 왜 그렇죠? 그게 커피를 잔뜩 만들었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 말입니다. 이 영감님의 옛날 소년 같은 악센트와 사람 좋고 이빨 다 빠진 그 미소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모르겠다. 이 영감이랑 5분 정도는 어울려주지 뭐. 우리는 결국 한밤중에 그의 현관 포치에서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된다. 나는 야간 근무 경찰이었던지라 별 생각이 없었지만 어둠 속에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자니 몇 가지 의문점이 뇌리를 스친다. A.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 있다는 점. B. 거기다 이 늦은 시간에 커피까지 내렸다는 점. 밤에 일이라도 하시나봐요? 아니요, 경관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자고 싶지 않은 거요? 그 다음 순간은 마치 영화와도 같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길게 들이키더니 포치에 놓여있던 조그만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었어. 솔직히 말해서 경관님, 나는 밤에 혼자 여기 있는 게 무섭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집 밖에 있는 나뭇잎이 발로 차이고 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이런 외진 곳에 사시니 곰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요, 경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던지 나는 홀리듯이 그 말을 믿어버린다. 그럼 뭔데요? 그는 내 평생 여기에서 살았다. 나는 동물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안다 같은 늙은 시골 청년의 독백을 계속하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그냥 문을 잠그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911에 전화하라고만 말한다. 그는 크게 미소를 짓더니 아니요. 당신들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화를 한다면 매일 밤 여기에 오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우린 몇 분 더 잡담을 한다. 이 영감님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이나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뜬다. 몇 시간 후 야간 근무 동료 중 한 명이 그 영감님의 집으로 파견되었고 나는 이렇다 할 일도 없었고 호기심이 생겼기에 한번 가보기로 한다. 내가 도착했을 때 영감님과 경관이 현관에서 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영감은 또다시 그 사람 좋은 미소를 크게 지어 보이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이때가 아마 12시쯤 되었을 것이다. 나랑 다른 경관들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개뿔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감님한테 말한다. 그럼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사람 좋은 미소와 함께 말한다. 마음속으론 100%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원칙적으론 경찰이 그러면 안 됐는데다
내가 잘 모르는 다른 경관도 있었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결정한다. 우리가 떠나면서 무서워지면 그냥 전화하시고 집이 잘 잠겨있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가 현관에서 우리 차까지 따라온다. 다른 경관은 떠난다. 뭐 사람들은 보통 늙은이랑 대화하는 취미 같은 건 없긴 하지. 영감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겁이 나서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이 그리운 전형적인 노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마침내 대화에서 탈출해 떠난다. 다음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약간의 뒷배경을 설명할게. 모든 경찰 근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점호를 했어.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마을 주변에서 일어난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의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근무 감독관이 밤에 웬 노인이 계속 전화를 걸어 자기 집 주변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야. 물론 나는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지. 당연하게도 그 전화는 다시 걸려오게 돼. 본부에서 영감님의 집에 갈 지원자를 찾는다는 무전이 날라온다. 그들은 보통 신고 전화가 헛소리라는 걸 알 때 이렇게 하곤 했다. 기본적으로 누가 팀을 위해 한번 희생할래? 라고 묻는 셈이었다. 내가 자원했고, 왜냐하면 A. 커피가 무료이고 B. 이 시골 영감이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땐 또다시 밤 9시쯤이었다. 영감님이 현관에 서 있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이때쯤 되자 나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영감님은 나에게 자기를 레드라고 부르라고 했었다. 잘 지내죠, 레드? 거의 반응하지 않고 그저 손만 들어올린다. 어두워서 실루엣만 얼핏 보였다. 내가 걸어가면서 현관 불 좀 켜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어색한 침묵 속에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럼 그냥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쪽으로 와요. 그가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그의 피부가 엄청나게 빨간 게 보였다. 마치 아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사람의 피부 같았다. 아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야? 아니 새빨갛잖아요. 뭔 화상이라도 입었거나 무언가에 자극이라도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숲에 있었거든. 왜요? 그냥 산책하러. 아니, 왜 어두울 때 산책을 가요? 밤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면서. 그 전에 그랬어. 그에게 평소처럼 밖으로 나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오겠다 말한다. 이상한 점은 보통 이럴 때 영감님은 항상 현관에 머무르곤 했는데 이번엔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할 때까지 따라오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상태를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거절한다.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얘기하려 노력해보겠지만 난 신고를 받고 좀 지나서 도착해가지고 아마 레드 영감님과의 그 이상한 만남 이후 일주일 정도 후였을 거야. 교대 후 약 1시간 동안 근무를 하던 중 본부에서 영감님의 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이 근무 시간이 끝나가 교대해줄 인원이 필요하단 무전이 날아온다. 에이, 내가 하지 뭐. 영감님의 집에 도착한다. 레드 영감님은 현관의 작은 테이블 위에 앉아있고 경관 한 명이 계단에 서 있다. 이 호출에만 1시간을 허비한 그 신참 경관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다. 영감님이 본인 집에서 5km나 떨어진 이웃들의 부지 주변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걷는 것을 본 이웃이 신변 확인을 요청한 듯 했지만 이미 경관도 와있고 영감님도 정신을 차린 듯 보였으니 사건 해결인 듯 보였다. 그 경관이랑 이야기하려고 걸어가던 중 구리와 똥이 섞인 듯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엉망이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진 데다 전에 만났을 때처럼 전반적으로 약간 이상해 보였다.
나는 신참 경관에게 우리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부터 내가 맡을 테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 나는 영감님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괜찮아. 혼란스럽진 않고요? 아니, 계속 단답으로만 대답을 한다. 저기 영감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요? 몰라. 모름 말고요. 그래서 나는 떠났어. 그냥 더 머무를 이유가 없더라고. 약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서에 또 다른 신변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 이번에는 이웃들이 영감님의 집에 찾아가서 무슨 모임 같은 거에 초대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알고 보니 그들은 전부 같은 교회에 다녔었고 레드 영감님을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된 지 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숲속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웃들은 당연히 걱정을 했던데 이웃들이 영감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말을 빌리면 그곳에서 똥 구린내가 진동을 했다며 영감님이 안에서 죽었다고 확신했었대. 그래서 신변 확인 요청을 했고 내가 출동하게 된 거지. 영감님의 집에 도착한다. 전에 맡았던 냄새가 풍겨오는데 단지 이번엔 10배는 더 심하다.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길래 발로 까부수고 들어간다. 영감님은 바로 그곳 계단 앞 거실에서 죽어 있었다. 나는 시체에 대해서 잘 안다. 이 사람은 최소 며칠 이상 이곳에서 썩고 있었다. 하지만 이웃들은 바로 어제 레드 영감님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를 불러세우려 했지만 영감님이 그들을 무시했었다고 말했다. 익명 682로 그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와, 완전 미쳤네. 익명 6916 사인은 공식적으로는 자연사였어. 우리 모두가 의문스러워했던 점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이웃들이 도대체 그 전날에 영감님을 어떻게 목격했는가였어. 나는 보고서에 그 점도 기록했지만 그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 사실상 그냥 그들이 착각했나 보지 하고 말았던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영감님은 처음으로 이상하게 행동했던 그날 밤 이후로 내가 볼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행동했었어. 수사에서는 그가 배회하고 자기답지 않게 행동하며 단답으로 대답하는 걸 감안해서 그가 진단되지 않은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판단된 모양이더라고. 난 그 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나 보지. 최근 X를 자주 들여다보게 됐는데 덕분에 나는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설을 생각해보게 됐지. 익명 6941 내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그 빨간 피부인데 아마 자기 실수로 화상이라도 입은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긴 했어. 난 경찰 일을 수년 동안 해왔었어. 노인이 죽었다는 신고는 늘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냥 보통 잊어버린단 말이야. 하지만 그 일은 내 머릿속에 남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 치매라는 설 다시 공식적인 노선인데 그의 피부는 포이즌 아이비, 포이즌 오크로 설명될 수 있고 둘 다 숲에서 흔하니까 영감님이 혼란에 빠져 배회하다가 그걸 온몸에 뒤집어 쓴 걸 수도 있지. 아니면 사실 그냥 풀들을 해치고 다니는 것만으로 쉽사리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항상 의문스러웠던 건 이웃들이 한 말이었어. 나는 이웃들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그때 영감님을 본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 이웃들은 분명히 그가 자신들의 부지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던 거야. 내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말했을 때 그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어. 특히 그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턱이 아주 바닥에 닿을 듯 입을 쩍 벌리고 있었지. 그들은 또한 영감님이 독실하며 주기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영감님이 일요일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주변을 헤매고 다니는 걸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던 거지. 마지막으로 레드 영감님한테는 딸이 있었어. 난 그 딸에게 영감님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 전화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영감님이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지. 그는 늘 연락을 주고받던 옛 해병대 친구들도 잔뜩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치매를 암시하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
물론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머리가 복잡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몇 시간 전에 나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좀 진정이 돼서 글 쓰러 왔어. 그리고 그래, 낯선 사람을 함부로 태운 내가 멍청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쬐그만 여자애라면 위험하지 않을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새벽 1시 반쯤이었고 나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했을 때였어. 걔는 마을 북쪽에 살고 있어서 살짝 시골이긴 했지만 막 아주 외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800m 정도마다 집이 한 채씩은 있었으니까. 이제 시작할게. 이른 새벽 집으로 운전하는 중이다. 평소에도 밤 늦게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골 풍경에 그닥 겁을 먹진 않는다. 창문을 연 채 핸드폰으로 억스 케이블을 연결해 경내가 떠내려가라 음악을 틀어놓았다. 왜냐면 난 예의 따윈 모르는 놈이니까. 나는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낸다. 그래, 어쩌라고, 신고하든가. 핸드폰 배터리가 10% 남아있다. 5분 정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서 음악도 꺼진다. 저 앞을 보니 도로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도로에 동물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길 위에는 커다란, 내 말은 진짜 엄청나게 큰 개 2마리가 무언가를 찢어발기고 있다.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 개들은 네 발로 서 있는 높이만으로 최소 1m는 되어 보였어. 그놈들의 등이 내 차 창문 높이였다니까. 아무튼 차를 몰고 가까이 접근했지만 개들은 나를 무시한다. 창문을 올리고 차 문을 잠근다. 그래, 뭐 개가 차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랬다. 경적을 울린다. 개들이 하던 짓을 멈추더니 나를 응시한다. 놈들의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다시 경적을 울렸지만 움찔은커녕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아마 1, 2분 동안 그놈들이 나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갑자기 달려나간다. 방금 그건 뭔 개지랄이야? 천천히 차를 움직여 그들이 먹고 있던 동물 옆으로 돌아간다. 잠시 동안 차 안에서 저게 도대체 뭐인지 살펴봤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들고 내린다. 불안을 억누르고 주머니 칼을 손에 쥔 채 시체로 다가간다. 딸랑 10cm짜리 칼로 거대한 개 2마리를 죽일 수나 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농장에서 자란 것도 시골 출신도 아니지만 그건 말이나 소의 시체처럼 보였다. 이런 미친, 그 개들이 진짜로 이 큰 놈을 죽인 거야? 가죽도 완전히 벗겨져 있었지만 나를 가장 불쾌하게 한 건 그놈의 눈이었다. 여전히 온전하고 여전히 맑았으며 흐릿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청나게 겁을 먹은 눈을 하고 있었다. 이 동물은 죽을 때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다. 도로 옆 수풀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Nope.jpg. 차에 올라타 풀악셀을 밟는다. 분명히 하울링 소리를 들은 것 같지만 아마 그냥 겁에 질려서 잘못 들은 거겠지. 당연히 난 엄청나게 겁에 질렸지만 10분쯤 지나자 방금 그거 장난 아닌데 뭐 재밌는 경험담이 늘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운전 중 다시 음악을 틀어놓았다. 차량용 어댑터에 핸드폰을 충전 중이다. 하지만 어댑터가 접촉 불량이라 충전 중에 핸드폰이 꺼졌고 음악 역시 다시 꺼진다. 앞에 네 방향 일시정지 교차로가 있다. 속도만 줄이고 일시정지는 무시한다. 다시 가속하던 나는 도로 왼쪽으로 누군가 걸어가는 걸 발견한다. 한 14, 15살 정도 먹어 보이는 어린 여자애. 아마 4피트 11인치 정도 되어 보였다. 유럽 친구들을 위해 변환하자면 약 150cm 정도. 그 즉시 공포에 질린다. 그게 나는 본질적으로 무섭지 않은 것들을 무서워했거든. 친구들과 밤에 숲에 놀러갔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거나 하는 걸 상상하며 무서워했었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골길에 어린 소녀가 혼자 있는 게 바로 그 좋은 예고. 하지만 그러다가 나는 방금 마주친 개들에 대해서 떠올렸고, 그리고 지금에선 후회하지만 나는 그때 생각했었어. 저 여자애를 여기에 혼자 둘 순 없어. 창문을 10cm 정도 내리고 말한다. 저기 괜찮니? 여자애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이
팔꿈치까지 내려와 있었다. 짙은 회색의 바지, 그리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좀 헐렁했고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이름이 뭐야? 난 아직도 겁이 나 식은땀에 젖어 있다. 여자애가 자동차 창문으로 다가왔고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젠장, 태워줄까? 누가 널 다치게 했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네. 여자애는 내 조수석 문 쪽으로 와 차에 타더니 그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자애는 어디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저 앞만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침묵. 견디기 힘든 침묵. 어디 가야 되는 곳이라도 있어? 친구? 부모님이라든가. 반응이 없다. 경찰 부를까? 아니요? 여자애는 단호하게 말하더니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응시한다.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여자의 목소리는 상당히 성숙하게 들렸고 사실 꽤 예쁘기도 했다. 어린 나이랑 이 무서운 상황을 제하고 외모로만 봤을 때 아마 10점 만점에 7에서 8점 정도. 우린 몇 분 더 달렸고 나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던진다. 드디어 여자애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답하기 시작한다. 이름 가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이 16살. 내 예상과는 좀 어긋났다. 눈물을 흘린 이유.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팔을 때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흉측한 멍과 손자국 같은 걸 보여준다. 사는 곳, 길 따라 저쪽 아래.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야. 목적지, 마을 안으로 데려가 주세요. 관심사, 말 타고 경주하기. 모든 게 꽤 차분해지고 있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좀 불러주자 그 애는 차를 탄 이래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 애가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는 좀 전에 있던 일을 떠올렸고 그래서 이 애가 아까 그 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로 한다. 내가 개들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그 애가 고함을 지른다. 나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제 우리는 시골 바닥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다. 양쪽으로 숲이 들어서 있어 정말 어두웠다. 그 여자애는 나를 생기없는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어디서 봤어? 그 애가 사실상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묻는다. 야야, 괜찮아? 뭐가 문제인데 그래? 걔네들이 멀리 가게 두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애는 극도로 흥분한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나는 멍에 대한 것도 잊은 채 무의식적으로 팔을 잡는다. 야, 만지지 마! 여자애가 소리쳤고 나는 그제서야 내가 그 애를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 난 그저 그 여자애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었고 물론 팔을 그렇게 잡아서도 안 됐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여자애의 눈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래 뭐 걔는 그냥 쬐끄만 여자애일 뿐이었지만 난 1년 전에 강도를 당했을 때보다 그 애가 더 무서웠어. 여자애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그때 나는 그 애의 옷이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아까 나는 그냥 옷의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여자애가 다시 고함을 지르고 나를 응시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나무 사이로 달려나간다. 나는 충격을 받아 얼어붙어 있다. 혼란에 빠져 공포에 질린 채. 개의 하울링 소리. 아니 이 여자는 죽을 거고 그리고 그건 내 알바가 아니야. 풀악셀을 밟는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근다. 나는 이복 형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째선지 그는 집에 없었다. 혼자였다.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여기 거실에 앉아서 밖에서 들리는 오만 작은 소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는 중이야. 좀 전에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긴 한데 그냥 내 망할 고양이더라고. 긁는 소리가 돌아왔어. 고양이는 내 무릎 위에 앉아있는데 어떡하지? 으르릉거리는 건지 쿠르릉거리는 건지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지만 밖에 폭풍 같은 게 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사진 찍어볼까? 집 문에는 도어바가 달려있어서 아마 난 안전할 거라 생각해. 그래도 저 소리는 진짜... 지금 우리 집 포치에 개가 있어. 아까 본 놈들이랑은 다르긴 한데 그냥 웬 개새끼가 와있어. 게다가 계속 문을 긁고 들어오려고 해. 지금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아. 저거 쏴 죽여도 합법일까?
미안, 폰 카메라라서 화질이 좀 구려. 다시 찍어볼게. 그리고 그놈은 그냥 그곳에 앉아있어. 더 이상 긁거나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그냥 인내심 있게 기다릴 뿐인데 그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내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은 것 같아.